자, 오늘 우리 K증시는 전형적인 미약 한약,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약세라 한국 증시도 약세다로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의 경우 장중에 갑자기 상승 반전에 또 성공하면서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K증시는 앞에 말한 대로 미국도 빠지고 나스닥도 빠졌겠다? 에라, 이런 날은 그냥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이렇게 해서 조정에 들어갔어도 별로 이상하지가 않을 날이었는데 코스피가 오늘 조선과 방산 쌍두마차가 견인하면서 결국 하락의 구덩이에서 힘차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유가 없는 하락이 제일 불안한 건데 오늘의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 이런 혼주세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게 이제 바로 나스닥의 간밤 하락이고 그런 면에서 다행이고 대신에 이게 뭐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에도 큰 압박을 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위험자산 선호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뚜렷한 원인이 뭐냐, 바로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그 반기 통화정책 관련 증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를 의식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공화당 의원들의 자꾸 그런 그 갈굼에 대해서 짜증이 났는지 하여튼 이 제롬 파월이 평소에 완전히 뭐 샌님 내지는 십선비 이미지인데 그런 제롬 파월이 약간 신경질을 부리면서 말하기를 아니 우리 연준이 뭐 니네가 돈 필요하면 그냥 바로 금고 열어가지고 돈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이상 금리 인하 눈치 좀 그만 줘라. 지금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은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좋을 게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 자리에 있던 그 상원 금융위원회 의원들한테 일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너무 맞는 말이어서 현장에서는 뭐 우리 국회 대정부 질의할 때 보면 가관이잖아요. 뭐 조금만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하려고 그러면 지금 누구 가르치는 겁니까? 뭐 당신이 그렇다면 다 그런 겁니까? 당신이 법입니까? 뭐 이딴 국회의원들의 저질스러운 반격은 없었다, 미국에서는. 하여간 이제 제롬 파월의 이런 발언과 약간 짜증과 이런 상황은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디 연설자리 같은 데서 이제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 재반등의 조짐이 있고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신중해야 된다고 밝혔는데 마침 그 다음 날이 미국 고용지표 나오기 직전이었던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 월가에서는 제롬 파월이 아무래도 연준 의장이니까 그 고용지표 나오기 전에 미리 결과를 좀 알고 한 말인 것 같다, 이런 썰이 돌았는데 진짜로 바로 다음날 고용지표가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잘 나왔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사실 오늘 밤에 미국의 1월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하루 전날 제롬 파월이 저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게 이번에도 역시 미리 그 결과를 알고 한 말이 아니냐. 그럼 이제 또 월가에서는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번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결국 연준 금리 동결 기조는 더 연장될 수 있고, 그러면 이 다음번 금리 인하는 진짜로 올해 하반기로 심지어 연말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간밤에 뉴욕 증시도 이틀 연속의 하락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러다가 만약에 오늘 밤 CPI가 예상치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땐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단순히 뭐 제롬 파월의 뻥카에 속았다 내지는 뭐 아무리 연준 의장이라도 경제지표 엠바고 붙은 거는 먼저 못 보는 게 맞구나. 그냥 의회에서 하도 의원들이 막 갈구니까 제롬 파월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냥 한마디 짜증 낸 거였는데 월가가 지난 그 사례 때문에 너무 과민 반응한 거구나 라고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또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 밤에 CPI가 또 제롬 파월의 말과 다르게 나오면 이거는 진짜 스텝이 꼬이는 거고 더 복잡한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CPI나 이런 표면적인 데이터가 아닌 뭔가 다른 연준만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금 금리 인하가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니냐. 그럼 그게 바로 트럼프 관세 리스크라든가 약간 뭔가 연준만 따로 마음 먹고 지금 계산해둔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지금 월가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에 더 큰 안개 속, 짙은 안개 속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 안개가 바로 금융시장에서 그 악재보다 더 극혐하는 불확실성인 거고요. 자, 이런 와중에 어제 내일뉴스 외국기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노무라증권의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JP모간의 LIG 넥스원은 오늘 급등 나오면서 역시 우리 K증시는 외국인이 한번 들어올리려고 마음 먹으면 아직은 그래도 통하는 시장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오늘 그래서 코스피는 미약 한 강에 진짜 모처럼 보기 힘든 미국 증시 빠졌어? 우리는 오르면 그만이야,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이게 바로 어제 우리 내일뉴스 외국계 리포트에서 나온 종목들이 이끌었다. 자, 근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게 지난 그 트럼프 평행이론, 그 다음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린 지령, 그리고 지난 국회의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거래소가 또 저 런던 고라니의 외침에 응답을 해왔습니다. 국회의장 그게 뭐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그 계엄 탄핵 당시에 절대 웬만하면 연말 송년회는 취소하지 마십시오. 골목 상권이 너무 어렵고 대통령이 아니라 무슨 국무위원이 다 날라가도 우리는 우리의 연말 모임 같은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이웃사랑이고
동포 사랑이고 국가 사랑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제 이 멘트를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망치 두들기고 나서 바로 10초 뒤에 똑같이 했다는 거. 근데 이거 분명히 누가 전해줬다 라고 또 생색정보통을 제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한국거래소 의장이 저의 외침에 응답을 해왔습니다. 이 정말 기가 막힌 소식에 오늘 여의도 전체가 시끄러웠는데요. 이거는 바로 제가 올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진짜 저야말로 공약으로 제시했던 상장 종목수 상한제에 대한 한국거래소 측의 공식 답변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제가 이걸 자세히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한국거래소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번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물적 분할은 해당 기업의 마음이고 또 거기 참여를 하던 안 하던 책임은 투자자의 몫이다, 이딴 소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화내지 마시고요. 이거는 진짜 팩트니까요. 참, 한국거래소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마바라들이나 무슨 유사투자자문 대표가 할 소리를 왜 내뱉었는지 그 전후 사정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난 연말에도 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한 말이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배경이 뭐였냐면 당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올 하반기부터 감사 의견이 2번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가 가능하도록 흔히 말하는 좀비 기업의 증시 퇴출을 신속하게 하는 내용의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을 때 당시 기자들이 아니 이걸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참 기가 막혀서 이거 그때 당시 워딩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그 한국거래소 이사장 말, 자본시장은 자기 책임 하에서 투자한다. 자기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우리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자본시장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것도 진짜 그놈의 마바라들이 야 내가 추천한 종목으로 니네 수익 나면 뭐 절반 주려고 그랬냐면서, 그래서 손실 난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따지냐고, 한마디로 나한테 왜 지랄이야, 이런 급의 소리를 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또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제도권의 애널리스트니까 뭐 자칭 애널리스트 말고 그 마바라 주식 장사치들 말고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 분석사, 이게 이제 공식 애널리스트 자격증인데 제가 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증시가 지금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바로 상장 종목수가 끝도 없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제가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올해 반드시 상장 종목수 상한제를 실시해서 뭐 데일리로는 힘들지언정 그걸 먼슬리로 월간으로라도 하여간 코스피 코스닥 상장 종목이 더 이상 단 한 주도 늘어나지 않도록 동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럼 이제 아무리 성장성이 있고 유망한 기업도 신규 상장하지 말란 소리냐, 이게 절대 아니에요. 대신에 상장을 하려면 일단 수요 예측까지만 해놓고 대기, 그리고 상장 폐지 종목이 하나 나오면 바로 그때 대기번호 1번이 상장을 올라가는데, 그 대신 물적 분할이나 중복 상장이나 분할 상장이나 쪼개기 상장이나 특례 상장, 요딴 거는 무조건 번호표를 후순위로 밀어서 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상장 종목수가 매월 말에 집계했을 때 절대 단 한 주도 늘어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유상증자 시에는 대주주가 무조건 50% 할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할 시에 대주주 참여분의 최대 100%까지만 허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상장 주관사 AS 제도. 이거는 공모 청약을 한 신규 상장 주식에 대해서 그 상장 주관사가 2년 동안 AS 책임을 갖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개인이든 기관이든 차별 없이 그 상장 2년 내에 그 상장 주식의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처박으면 그 공모가 90% 가격에 상장 주관사가 그 주식을 되사가는 풋백 옵션을 제공하는 게 AS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바로 도입이 되면 저는 그날로부터 바로 6개월 내에 코스피 다시 3,300, 코스닥은 1,000포인트 그냥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진짜 여의도 사람들한테 찍히고 욕도 먹으면서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게 바로 이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연말부터 행동에 나서려다가 갑자기 그 계엄 사태 터지고 뭐 그런 마당에 결국 이제 올해부터 제가 다시 행동에 나서겠다. 그래서 올해 내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제가 연초부터 부르짖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공식적인 입장이 이렇다는 거고, 사실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앞에 말한 세 가지 조건, 이게 진짜로 도입이 되면은 진짜 6개월도 아니고요, 바로 3개월 내에 코스피 전고점 바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 세 개를 다 도입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제가 일개 개인이라서 역부족일 듯하고, 또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제가 하려는 이게 자기네들 최대 후원자들인 금융업계의 이익을 반하는 거라서 당연히 정치권에서 제 편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로 보면 상장 종목수 상한제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이제 유상증자 시에 대주주 50% 할당제, 그 다음이 이제 신규 상장주 상장 주관사 2년 AS 제도,
이 순서인데, 일단 전체 종목 수만 안 늘어나도 기존 종목들에 대한 기관이나 연기금의 매도 압박은 훨씬 덜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반발이 심한 곳이 어디냐? 당연히 한국거래소죠. 지난해 공개된 한국거래소 2023년 순이익이 5천억 원이었고 2년 만에 무려 1천억 원이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 한국거래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수수료 떼기 장사하는 데고 상장 심사 이런 거나 그냥 봐주는 데인데, 그러면 지난 그 동학개미 운동 그 당시 2021년이랑 2022년에는 워낙에 뭐 주식 거래가 늘어나가지고 그렇다고 치고, 근데 그 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꺾이고 그 동학개미들의 계좌는 전부 박살이 났던 2023년에도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수익을 냈냐. 이게 바로 IPO 신규 상장의 약발이에요. 아시다시피 어떤 종목이든지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쵸? 바로 신규 상장일부터 최소 6개월 이내에, 이때 뭐 개인들이 그 상장 찬스 잡아가지고 단타 올라타는 것도 제일 많을 때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이미 주식 그 받은 주요 주주들이나 뭐 기관들이 주식 대량으로 이제 처분하고 또 락업 물량 풀리자마자 그 보호예수 제껴진 걸 바로 던져버리고 이런 기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발언, 즉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불안이든 인적 불안이든 중복 상장이든 쪼개기 상장이든 그건 다 기업 오너의 마음이고, 대신 그거 들어가서 물리는 것도 다 당신들의 몫이다. 아니면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있었다가 그냥 기존 보유 종목에서 기관들이 털고 그런 신규 종목에 몰리는 바람에 내 보유 종목이 까지든 말든지 그것도 다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을 이번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한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사실은 애널리스트로서 한국거래소 쪽의 입장이 대충 어떤 건지 알아먹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지금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는 상장 종목수 상한제가 그쪽에서 입장으로 보면은 거의 선전포고로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미국 증시하고 비교하는 대목이 또 눈에 띄는데, 이게 다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 GDP상 경제 규모가 미국의 14분의 1인데 상장 종목 수는 미국의 2분의 1 정도다. 그러니까 동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도 상장 종목이 7배나 많다는 소리예요. 그 정말 기축통화국이고 전 세계 투자자들과 전 세계 유망 기업들이 몰려오는 미국보다 우리가 7배 상장 종목 비율이 높다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한국 증시의 어떤 상장 거래 시장이 비대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기존 주식의 주가 상승 여력을 제약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는 거래소 이사장도 같은 의견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마치 우리 런던 고라니 방송을 보고 뭐 누가 전해줬던가 아니면 본인이 봤던가 마치 이제 저한테 하는 변명같이 들리죠. 근데 바로 뒤에 덧붙이기를 결국 다 그렇고 그런 거니까 참어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그게 바로 뭐냐, 미국 문화와의 차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지주사 하나만 상장시키고 나머지는 100% 자회사로 운영되는 그런 자본시장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재벌 체계와 불균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결국 기업만이 우리가 먹고 사는 가치를 창출해내는 유일한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냥 참아야 됐었어서 결국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냥 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소리예요. 또 거기다 미국도 거대 기업들의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지만 그건 그거고 순기능은 또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누가 미국에서 구글하고 애플 독과점 문제를 여기서 우리하고 비교하자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네이버 검색 시장하고 카카오 메신저 시장 독점에 대해서 문제 삼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그게 아니라 문제는 뭐 하나 잘 되면 거기서 번 돈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배당 늘려서 주주들한테 써야 될 그 돈을 가지고 K증시에서는 뭐 좀 계열사 중에 하나 잘 돼가지고 돈 벌면 그걸로 미친 듯이 자회사 설립해서 다 쪼개기 상장시키고 오히려 기존 주주들한테는 가치 희석으로 주가에서 힘 빼놓는 그딴 식의 피해를 주고도 또 그렇게 신규 상장이 계속 늘어나니까 기존 종목들도 수급이 맨날 빠져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저는 더 이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입장이 저렇다는 거는 이 상장 종목수 상한제랑 플러스 알파 2개를 도입해야 되는 국회 입장도 결국은 마찬가지고, 또 금감원 같은 감독기관도 결국은 또 초록은 동색이라고 해서 같은 입장이라고 또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체거래소 생겨서 우리 K증시도 이제 거래소가 한국거래소 하나가 아니라 복수거래소로 이제 그 체계가 변경이 된다는 현실에 대해서도, 사실 어제는 제가 뭐 굳이 뭐 거래소가 하나 더 생긴다는데 굳이 뭐 여기다 초치기 싫어서 그냥 참았는데, 이번 대체거래소 개설에 대해서 또 제가 갖고 있던 음모론적 분석을 여기서 밝히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현재 한국 증시 거래량이 역사적 평균에서 한 30% 떨어져 있는 이 마당에 굳이 이 시점에서, 솔직히 주식 투자하던 사람이 하도 K 증시에 뒤어가지고 코인으로 빠져 미국 증시로 빠져 뭐 다른 데 다 빠져나갔는데 이 시점에서 복수거래소가 왜 필요하냐, 이런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최근에 가상화폐, 그 코인의 경우는 뭐 하루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니까 상대적으로 K증시는 안 그래도 맨날 툭하면 사건 사고에다가 뭐 인기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대체 거래소를 추가해서 하루 12시간 정도 돌려보자. 거기다가 수수료도 확 다운시키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증시에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만 있으면 밤에 뭐 라이더 분들이든 대리기사 분들이든 또 밤낮 바꿔서 일하는 분들은 하여튼 누구나 코인 거래하듯이 저녁 7시에 8시에도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진입장벽을 낮춰보자. 이런 의도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대신에 그런 만큼 저는 부작용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바로 알고리즘 매매. 이게 안 그래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기관들의 HFT 있죠.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드. 우리말로 고빈도 초단타 매매 이건데 이거를 또 잘하는 애들이 바로 외국계 증권사들이에요. 이미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초당 7,000번의 매수 매도가 가능하고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아비트리지 이게 우리말로 이제 차익 거래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국내 기업들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한 날 그럴 때 이제 미국 ADR물 상장된 종목의 경우는 거기 이제 미국 거래소에서 오늘 우리 종가랑 실적 반영된 주가의 차익을 노리고 매수를 했다가 다음날 한국 증시에서 갭상승 갭하락 출발 나올 때 그때 바로 팔아가지고 이제 그 수익을 보는 이게 바로 아비트리지인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두 개의 거래소가 생겨서 바로 이거를 HFT에다가 활용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오후 4시가 딱 돼서 한국거래소는 이제 시간 외거래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시까지가 호가는 단일가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시외 거래라서. 근데 문제는 그 대체 거래소의 경우는 3시 반부터 4시까지 정규장이고 또 거래소 6시에 시외 거래까지 끝나는 동시에도 대체 거래소는 다시 6시부터 정규장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호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 그 앞뒤 순간으로 두 거래소 간에. 그럼 여기서 동일 종목을 양쪽 거래소에서 차익을 노리고 초단타 1초에 7,000번 이렇게 매수 매도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이 HFT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걸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냐고. 그렇다고 이게 뭐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이나 뭐 헤지펀드들의 어떤 잔재주 부리듯이 하는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월가에서 HFT 최대 비중이 골드만삭스고요. 무려 HFT 전체 거래의 26%를 골드만삭스가 잡고 있어요. 여기가 무슨 듣보잡이고 헤지펀드입니까? 그럼 뭐 우리도 예전에 그 오락실에서 올림픽 있잖아요. 그거 할 때 그 따다다다 진짜 초단타 뚫기식 그렇게 개인도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 진짜 이거 뒤집어진 운동장급이고 신의 영역인 게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번 이 HFT 특집으로 리포트를 낸 걸 보니까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등록된 한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뉴욕하고 시카고 간의 거리가 한 1200km 정도 돼 있는데 이 떨어진 사이에다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체크해 보니까 0.006초가 나왔어. 그야말로 빛의 속도죠. 근데 얘네들이 이용하는 전용 회선을 보니까 일반 우리 같은 무선 인터넷이 아니라 캐나다랑 미국 중간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을 통과하는 지점에 인터넷 장비를 얘네가 박아놨었던 게 밝혀졌어. 그래서 지금 이런 애들까지 그동안 이제 한국은 뭐 HFT 그러니까 그 초고속 고빈도 단타 매매를 이용한 차익 거래 이게 뭐 크게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으니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번에 대체 거래소 등장으로 동일 종목을 동일한 시간에 두 개의 거래소에서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런 애들 반드시 몰려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 K증시도 코인판이랑 다름없이 엄청난 변동성이 상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보통 그런 현란한 변동성에서 남의 돈 갖고 주식하는 기관 애들보다 당연히 내 피 같은 돈 들여가지고 주식 거래하는 개인들의 멘탈이 더 약화될 수밖에 없고 더 열세일 수밖에 없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뭔가 날씨처럼 저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좀 글루미한데요. 뭐 이런 날도 있어야 사실 쨍하게 맑은 날이 더 귀하게 또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와중에 또 헌법재판소장 대행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개인 신상 관련 이슈가 또 터졌는데 뭐 사실 이건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뭐 처음에 저는 생각했는데 그 본인 고등학교 동창들 커뮤니티에서 남자들끼리 뭐 음란물 공유하고 뭐 거기 감상평 댓글 달고 이랬던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솔직히 이거야말로 뭐 저라고 해서 뭐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남자들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그 음란물 사진 속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막 뒤집어졌는데
사실 뭐 그냥 판사도 아닌 무려 헌법재판관에다가 지금 현재 헌재의 소장 대행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참.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한 신상 털기 내지 공격은 진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헌재의 의지가 사실은 지금 스케줄대로 쭉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2말 3초에 윤 대통령 탄핵안 결론 내겠다는 지금 속도전으로 가닥을 이미 잡았는데 만약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와도 과연 이걸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누굴 판단하냐? 너도 이렇게 흠결이 많은데 이러면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또 혼란스럽고 그렇다고 탄핵이 인용되면 그 전한길 형님부터 국민혁명을 예고한 상황이라서 또 난리가 날 건데 자 이런 와중에 현재 해외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시각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그냥 당연히 또 전원일치 탄핵 결정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속행이 될 줄 알았던 이 상황이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와 이번엔 진짜 모른다. 그만큼 혼란이 짙은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윤 대통령이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됐을 때처럼 다시 복귀를 하든가 아니면 결국은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으로 가든가 어쨌든 지금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결국 편성을 할 태세인데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금액이 30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 BNP 파리바, JP 모간 둘 다 올해 우리 GDP 성장 전망 둔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요. 특히 JP 모간을 보니까 2분기 한국 GDP는 0.5%포인트 상향을 했지만 4분기는 0.8%를 하향하면서 결국 이 추경으로 전국민 지원금을 뿌려봤자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 달 잠깐 반짝했다가 연말에는 그거에 한 1.8배 정도 다시 처박을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요즘 진짜 열일하는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는 우리 금융지주에 대해서 4분기 비용 증가와 환율 역풍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다. 여기다 이제 주주환원 계획은 양호하고 또 비과세 배당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금융 내의 화제인 생명보험 자회사 통합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그래서 투자 의견은 일단 중립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4분기 실적까지 죽 써버렸던 LG 생활건강. 여기 지난 동학개미 운동 때 178만원 갔다가 현재 30만원대인 정말 그 동학개미 학살의 주범이나 마찬가지인 종목인데 모처럼 오늘 JP모간에서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4분기 미용, 면세점, 방판 그리고 중국에서까지 손실이 났다. 거기다가 그 LG 생활건강에 뭐 캐시카우니 뭐니 마바라들이 씨부렸던 코카콜라 음료에서까지 희망 퇴직 비용으로 적자가 왕창 나왔다. 아니 근데 왜 목표가가 상향이지? 해서 보니까 올해 2025년에는 해외 사업 다각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만 목매지 말고 일본, 아세안, 미국, 유럽, 중동까지 진출해서 적극적인 해외 브랜드 M&A까지 고려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중국 시장도 1분기 중에 흑자 전환을 노린다고. 그래서 상향된 목표가가 기존 31만 원에서 이번에 32만 원. 그리고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아 이거 뭐 지능형 안티 아니야 이거? 자,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노무라증권이 4분기에만 1조 1천억 원의 순손실 냈는데 영업이익은 1,599억으로 겨우 전분기 대비 흑자 기록했다. 근데 여기는 지난 11월 합병된 SK ENS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포함된 건데 이걸 제외하면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하향되는 게 맞다.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떠냐? 우선 정유화학 쪽에서는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미국과 캐나다산 원유 생산 증가로 인해서 그놈의 공급 과잉이 또 닥칠 수 있다. 그 대신에 항공유 수요 증가가 이를 상쇄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SK온의 배터리 출하량은 증가를 예상한다. 대신에 배터리와 분리막 섹터의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흑자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그래서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12만 원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SK 이노베이션도 지난 코로나 때 32만 원 갔었는데 당시 마바라들이 뭐 SK는 텔레콤이나 반도체보다 이 화학이 진짜 찐이라고 개소리들을 늘어놨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그나마 조금 좋은 소식으로 역시 한반도는 반도체. 그래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가 중국 반도체 국산화로 잠재적 수혜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한미 반도체다. 2024년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액은 340억 달러로 전년 270억 달러 대비 22% 증가 기록했고 특히 지난 12월 한 달간 수입액이 45억 달러로 전년비 35% 증가. 이 중에서 특히 한국산 반도체 장비 수입액은 3억 1,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싱가포르에서의 한국산 반도체 장비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 한미 반도체의 어떤 그 효자손 같은 TCB, 그 열 압착 본더 장비 수요 증가가 여기 큰 몫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반도체 장비 수입액의
한미 반도체의 TCB가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해나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도 하순으로 접어들어서 목요일인데요. 일단 요즘 정부 일정에서 나온 재료들이 다시 그 어떤 영향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계엄 탄핵 국면에서는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그럼 바로 그날 연기금이 끌고 이런 게 많이 약화가 됐었는데 최근엔 다시 회복이 돼서 저도 열심히 다시 내일 뉴스에다 공을 들이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조선 방산 AI 이게 바로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건데 오늘 업종 상승률 상위권을 전부 싹쓸이했죠. 자, 어쨌든 내일 13일의 목요일 다행히 13일의 금요일은 아니고 이번 금요일은 밸런타인데이죠. 자, 내일 A급 발표가 하나 나올 게 있는데 바로 미래차, 초격차 기술 개발과 핵심 부품 공급망 자립 등의 4,990억 원 지원. 이게 제목인데 증시에서 주로 자율주행 관련이나 라이다 이쪽이 저는 수혜라고 보고 그다음 내일 이제 중기부가 중요한 발표 두 개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는 부처 협업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참여 기원 모집. 그다음에 설 명절 온누리 상품권 판매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요겁니다. 자, 그다음에 내일 2월 금통위가 개최되는데 이거는 금리 결정 없는 그래서 금통위 본회의가 2월 25일에 다시 열립니다. 이어서 내일 경제지표는 12월 통화 및 유동성 그리고 2025년 1월 정보통신산업 그 ICT 수출입 동향 당연히 이제 여기서 수출 효자 소리들을 결과가 대기 중이고요. 그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이런 와중에도 한국권에서만 또 신나겠어요. 내일 신규 상장 1개, 공모 청약 2개, 수요 예측도 기존에 이어서 4개나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동방메디컬, 내일 공모 청약 2개는 위너스랑 LK캠 이렇게. 그다음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또 애증의 종목들이 잔뜩 들어있는데요. 카카오, KT, 두산로보틱스, 한국금융지주, 휴젤, 이츠한불, 코리안리, 클래시스, 넷마블, 컴투스홀딩스, 컴투스, 한원시스템, KCC 글라스, 서울바이오시스, 웅진시크빅, 레드캡투어까지 내일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미국에서는 오늘 밤 CPI에 이어서 내일 밤에는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1월분이 나오고, 그 다음 내일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임상종양학회의 비뇨기암 심포지움이 열리는데, 여기, K바이오 업체 IMBDX가 발표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일 나토 국방장관 회의도 유럽에서 열리는데, 아무래도 러우 전쟁 종식에 대한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단순히 그럼 이제 증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다 뭐 이러기에는 지금 트럼프가 그동안 미국에서 돈 대준 거 히토리로 갚으라고 지금 우크라이나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유럽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런 미국의 어떤 자원 침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또 있을 거로 봅니다. 이어서 내일 미국 실적 발표 기업들은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데이터도그, 그 다음에 그 스레바로 유명한 크록스, 또 여기 원래 이제 농기구 회사였는데 요즘 이 농기구도 자율주행으로 농 갈고 밭 갈고 알아서 혼자 한대요. 그걸로 핫한 바로 존 디어. 그 다음 내일 미국 증시 마감 후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실적이 왕창 또 대박인데 우선 트럼프 수혜주 가운데 하나인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팔란티어 다음 미국 사이버 보안 2위 기업 팔로알토,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하나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진짜 을씨년한 날씨 가운데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처럼 눈이 오나 아니면 해가 맑으나 대보름달이 뜨나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입니다.